박완서 장편소설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 5장 괴불마당 집. 오빠가 드디어 졸업을 하고 취직을 했다. 할아버지와 엄마의 소원대로 총독부에 취직이 된 것이었다. 그보다 앞서 혼자 짓는 농사를 벅차해 하던 시골의 큰 숙부가 면서기로 취직을 했다. 텃밭만 남기고 몇십 석 정도의 노는 소작을 주었다. 마을에 소작만 부쳐먹는 집이 따로 있었던 것은 아니고 우리 정도의 농토를 가진 자작농 중 일손이 넉넉한 집에 부탁하여 부쳐먹도록 한 것이다. 마을 사람들보다 더 배웠다 자부하고 툭 하면 마을 사람들을 상것이라고 무시하고 싶어하는 할아버지의 양반의식이란 것도 실은 얼마나 비루한 것이었던지. 자손이 총독부고 면사무소고 그저 관청에 취직한 것만 대견해 하셨다. 내 나라야 어느 지경에 가 있든지 간에 땅 파먹는 것보다는 붓대 놀려먹고 사는 걸 더 낫게 치고 이왕 붓대를 놀리려면 관청에서 놀리는 걸 더 높이 여긴 걸 보면 양반 의식 중에서 선비정신은 빼버리고 아전근성같이 고약한 것만 남아난 게 우리 집안의 소위 근지가 아니었나 싶다. 숙부가 면서기로 취직하는데도 빽이 필요했는데 빽이 돼준 분은 할아버지와 같은 학렬의 먼 친척이었다. 그분의 아버지는 역사책에도 나오는 나라 팔아먹는 문서에 도장 찍은 역적이라 그분도 일본의 자기까지 가지고 있었다. 면서기 정도에는 과람한 빽이었고 면서기 정도를 출세라고 생각하는 할아버지이고 보니 그분에게 설설 기는 건 차마 눈뜨고 못 볼 정도였다. 그분이 시골에 내려오는 일이 어쩌다가 있었는데 할아버지는 같은 학렬의 친척을 마치 신하가 상전대하듯 했고 분수에 넘치는 최상급의 대접을 하기 위해 여자들을 며칠 전부터 들들 볶아댔다. 여북해야 할머니는 며느리들한테 그놈의 자작영감이 1년에 2번만 내려왔다간 우리들 다 콩가루 내고 말지 싶다고 농담을 하시곤 했다.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천격스러운 하치 양반 집안에서 총독부에 취직이 된 자식은 가문의 영광이었다. 엄마가 더욱 당당해진 것은 말할 것도 없다. 그러나 오빠는 반년 만에 총독부를 그만두었다. 오빠의 다음 취직 자리는 와타나베 철공소라는 1인의 개인 회사였다. 엄마는 철공소라는 소리에 대경 실색을 했다. 기껏 공부를 시켜놓았더니 대장간이 웬 말이냐는 것이었다. 오빠는 그 회사가 큰 대장간과 다름없는 건 사실이나 자기는 사무직이고 총독부보다 월급도 배가 넘는다고 엄마를 위로했다. 엄마는 할아버지나 시골 사람들한테 회사 다닌다고 말하지 행여 철공소 소리는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당부하면서 총독부에 대한 미련을 못 버렸다. 오빠가 철공소에서 처음으로 타온 상여금이 100 몇십 원이었다. 서울 사는 작은 숙부네까지 함께 모여 우리는 가슴이 울렁이며 푸르스름한 100원짜리를 돌아가며 구경을 했다. 숙부 내외는 어땠는지 모르지만 엄마와 나는 생전 처음 보는 100원짜리였다. 자루 같은 걸 어깨에 맨 복스럽게 생긴 노인 그림이 들어있었다. 우리는 진지하게 그게 쌀자루일까 돈자루일까 궁금하게 여겼다. 오빠는 엄마가 삭바느질을 그만두고 편히 지내길 바랐지만 엄마는 집 살 때까지는 안 그만두겠다고 선언을 했다. 40여 원의 월급과 100원이 넘는 상여금으로 앞당겨진 엄마의 집 살 꿈은
총독부를 그만둔 서운함을 달래고도 남을 만한 것이었다. 삭바느질은 여전히 밀렸지만 간간히 틈을 내서 집을 보러 다니는 게 엄마의 취미였다. 집을 보러 갈 때 엄마는 제일 좋은 옷을 입고 표정도 거만하게 꾸몄다. 돈도 없이 연습삼아 보러 다니는 거니까 복덕방한테 그런 속사정을 들킬 것 같은 자격지심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렇다고 분수에 넘치는 큰 집을 보러 다니는 것 같진 않았지만 문 안의 점잖은 주택가를 골라 다니는 것만은 확실했다. 가끔 문 안과 문 밖의 현격한 집값의 차이를 한탄하곤 했다. 그래서 나는 우리가 집을 사게 되는 날이 곧 현저동을 면하는 날이거니 믿고 있었다. 그러나 엄마는 너무 일찍 집을 샀고 역시 현저동이었다. 차근차근 집 살 계획을 세우던 엄마가 벼랑간 무리를 해서 집을 사게 된 것은 순전히 나 때문이었다. 엄마는 내가 주인집 아이하고 노는 게 질색이었지만 이태씩 한 집에서 살면서 무슨 원수가 졌어도 전혀 상종을 안 하고 살 수는 없는 일이었다. 더군다나 아이들 세계엔 그 나름의 끄는 힘이랄까? 친화감이 있는 데다가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은 심보까지 있어서 은근히 친한 사이였다. 골목에서 석피를 가지고 무언가를 그리면서 놀다가 싸움이 붙었는데 마침 퇴근하던 오빠가 보고 싸움을 말리려고 했지만 나는 든든한 백이 생긴 김에 그 애에게 마지막 일격을 가한다는 게 얼굴을 핥히었고 드디어 아이 싸움이 어른 싸움이 되고 말았다. 내가 동네 아이를 핥히거나 꼬집은 건 그때가 처음이 아니었다. 삐쩍 마르고 허약해 보인다는 열등감 때문이었는지 싸우다가 몸싸움만 안 됐다 하면 나도 모르게 손톱을 사용했다. 남한테 맞으면 대신 한 대 쥐어받고 말지. 제발 손톱 자국만은 내지 말라고 엄마가 누누이 타일렀건만 또 그 짓을 하고 만 것이다. 주인집 여자에게는 자기 자식 얼굴에 손톱 자국 난 것도 분했지만 평소 누구하고 잘 어울릴 줄 모르는 아이가 툭 하면 그런 해코지를 하니 요새 말로 하면 심각한 문제아로 보였을 것이다. 엄마한테 나중에 무슨 꼴을 보려고 자식을 그따위로 가르치느냐고 동정어린 악담을 했다. 그걸 옆에서 보고도 안 말렸다고 오빠까지 싸잡아 욕을 먹었다. 엄마는 자신이 옳다고 믿으면 어떡하든 밀고 나가는 강한 성격인데다가 교만하기도 해서 안집 식구를 은근히 경멸하고 있었다. 안집의 여러 식구의 관계는 복잡해서 첩도 있고 전실 자식도 있었다. 수입이 일정치 않은 가난뱅이 주제에 씀씀이가 해픈 것도 엄마는 기회 있을 때마다 비웃었다. 가끔 주인집 여자가 엄마한테 돈을 끌어올 적이 있었는데 엄마는 그 여자 앞에서는 흔쾌히 꿔주고 나서 가고 나면 중얼중얼 욕을 했다. 살다 별꼴을 다 보지. 쌀이나 장작이 떨어졌다면 돈을 꿔서라도 사야지만 사야고 말고. 그렇지만 어떻게 소증 난다고 곰국거리 사게 돈을 꿔달래노? 내가 새 사는 죄로 꿔줬지 딴 집 옆에 내가 그따위 수작했다간 망신을 줘서 보내지 안 꿔준다. 아마 곰국거리 사게 돈을 꿔달란 모양이었다. 이렇게 얕보던 여자한테 천금 같은 자식들이 욕을 먹고 훈계까지 당했으니 엄마 심정이 오죽했을까. 그러나 엄마는 우리 남매는 별로 야단치지 않았고 주인 여자 욕도 하지 않았다. 그런 엄마가 나는 더 무서웠다. 그 후 현저동 일을 저지를 것 같았다. 경제정의지에 소상하게 소개한 적이 있어 여기 그중 몇 대목을 인용한다. 다음 날 어머니는 당장 집을 사러 나섰고 며칠 안 돼 정말 집을 계약하고 말았다. 같은 빈촌의 더 꼭대기의 6칸짜리 작은 집이었지만
어디 가서 도둑질을 하지 않은 바에야 우리가 집을 산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어린 마음에도 그동안 어머니는 제정신이 아니었다. 솔직히 말하면 어머니는 그동안 정말 도둑질을 한 것이었다. 그 무렵 우리 집은 그나마 먼저 서울에 자리 잡았다고 해서 시골 사람들이 심심찮게 드나들었었다. 마침 그중 한 사람이 서울서 장사를 시작해 보겠다고 땅을 팔아 목돈을 만들어 가지고 와 며칠 우리 집에서 신세를 지다가 시골 그의 집에 일이 생겨 어머니에게 그 돈을 맡기고 내려간 사이에 그 일이 생긴 것이었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는 남의 돈을 슬쩍 유용해서 집을 계약한 것이었다. 일부터 저질러 놓고 나서야 시골 조부모님과 숙부한테 자초지종을 알리고 도움을 청해 급히 땅도 좀 팔고 급전을 끌어대는 등 우선 남의 돈을 메우는 데 힘을 합쳤기 때문에 남에게 손해도 안 입히고 망신도 면할 수가 있었다. 그러나 그 후 한동안 어머니는 집안 어른들과 동기간 앞에서 죽어 지내야 했고 내가 보기에도 어머니는 참 이상한 분이었다. 어쩜 우리 엄마가 그럴 수가 있을까? 그때만 해도 어머니를 도덕적으로 완벽한 분이라고 여길 때였으므로 어머니가 죄인처럼 굴던 상황은 동심에 심한 혼란을 가져왔다. 굶주린 자식을 위해 찬밥을 훔친 거나 다름없는 비장하고 맹목적인 모성애였다는 걸 이해하기에는 아직 이른 나이였다. 어머니의 성품으로 보아 광기에 가까운 용단과 차마 견디기 힘든 곤욕을 치르고 서울에 최초로 장만한 내 집은 그래도 기와집이었다. 6칸짜리 집에 방이 3개나 되고도 부엌과 마루와 대문간을 갖추고 있었으니 이 모든 구색이 공평하게 한 칸씩이었다. 어찌나 반지빠른 자투리 땅에다 지은 집인지 명색만 있는 마당은 삼각형이었고 축대가 높았다. 그때나 이때나 하루 벌어 하루 먹는 날 품팔이꾼에게 집 치장을 기대할 순 없는 일이나 전 주인이 땜장이고 식구가 많던 그 집의 형편은 더 심한 편이었다. 빈대가 없으면 서울집이 아니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집집마다 빈대가 들끓을 때였지만 언제적에 도배를 했는지 찌들고 해진 벽지에 빈틈없이 찍힌 빈대 핏자국은 정말 끔찍했다. 오빠나 내가 뜨악해 하건 말건 어머니는 급한 돈 문제가 해결되자 신바람이 나서 온 집안의 문짝을 다 떼어내어 양잿물로 닦고 기둥과 석가래까지 손 닿는 데는 온통 양잿물로 닦아냈다. 어머니 말로는 집이 뼈대가 좋기 때문에 좀 험하게 쓴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뼈대란 기둥과 석가래가 얼마나 실하냐를 뜻했다. 과연 몇 날 며칠을 쓸고 닦고 도배하고 나니 한결 집골이 되어가긴 했지만 어머니가 왜 오직 뼈대 하나만 보고 그 귀살스러운 집을 샀나를 이해한 것은 나중이었다. 우리 몫의 약간의 토지를 처분한 것 말고 숙부한테 신세진 것은 그 집을 은행에 저당을 잡혀서 갚을 작정이었던 것이다. 그 무렵 서민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금융기관은 금융조합이었다. 융자 신청을 하고 나면 조합에서 감정하는 사람을 내보내 그만한 액수를 융자해 줘도 되나를 감정토록 하는데 그 사람은 나오도록 규정된 날 틀림없이 나왔고 어머니는 그날 학교에서 선생님이 가정방문 오는 날처럼 집 안팎을 깨끗이 청소하고 기다렸다. 감정이는 어머니 예상대로 과연 도배장판보다는 뼈대를 주의 깊게 보았고
어머니에게 얼마나 융자받고 싶은가를 물었다. 어머니는 이만한 집이면 800원은 받을 만하지 않겠느냐고 되레 배짱을 부렸고 그는 아무 말도 아무런 언질도 안 주고 갔다. 그러나 어머니는 별로 걱정하지 않았고 냉수 한 모금, 담배 한 대 대접하지도 않았고 굽실대거나 아부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얼마 안 있어 곧 800원의 융자가 나왔고 어머니는 그걸로 모든 문제를 깨끗이 해결할 수가 있었지만 융자에 대해 특별히 고마워하거나 운이 좋았다고 여기는 것 같진 않았다. 당시 그 정도의 서민 금융 혜택은 절차만 밟으면 누구나 쉽게 누릴 수 있는 당연한 권리였다. 그때 어머니는 현조동 꼭대기에 그 6칸짜리 기와집을 1,500원에 사서 반이 조금 넘는 800원을 융자받은 것이었다. 금융조합에 아는 사람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어머니에게 남다른 교재술이 있었던 것도 아니다. 관청이나 파출소 앞에선 괜히 안색이 조금 달라지는 평범한 촌부에 지나지 않았다. 그런 촌부가 은행문은 겁없이 두드릴 수가 있었고 원하는 만큼의 혜택도 받아낼 수가 있었다. 이건 틀림없는 사실이건만 남들이 안 믿어줄까봐 걱정이 되는 건 무슨 까닭일까? 아마 해방 후에 비뚤어진 금융 풍토 때문에 융자라면 특혜나 특권 등 비리 아니면 남다른 수완이 있어야만 인연이 닿는다는 우리 모두의 선입관을 의식해서일 것이다. 면석이나 동석이만 되어도 반말을 일삼던 하급 관리들, 멀리서 그 번쩍거리는 칼빛만 보아도 오금이 저려 죄 없이도 뺑소니칠 궁리부터 하던 순사들, 쇠사슬을 발목에 찬 죄수들을 짐승처럼 잔혹하게 다루던 간수들, 살기와 오기가 충천하던 일본 병정들, 가정 방문 와서 일본말을 한마디도 못하는 어머니를 야만인 보듯 경멸과 연민의 시선으로 바라보던 일본인 선생 등등, 유년기와 소녀기의 의식을 짓누르던 일제의 지긋지긋한 악몽을 열거하자면 한이 없다. 그러나 그때뿐 아니라 그 후에도 어머니가 집을 늘려갈 때 손쉽게 도움을 받곤 했던 금융기관만은 그 지겨운 관료주의와 별도로 생각이 되어서 거의 저그가 남아있지 않다. 물론 일제시대 때 은행문이 낮았기 때문에 함부로 꾸어쓰고 갚지 못하여 얼떨결에 재산을 수탈당하는 주요한 원인이 된 사실을 묵과하려는 건 아니다. 우리는 그 집을 괴불마당 집이라고 불렀다. 마당이 괴불처럼 세모였기 때문이다. 우리는 다 같이 그 집에 만족했고 또한 사랑했다. 오빠는 건넌방을 혼자 쓸 수가 있었고 문간방은 새를 주었다. 기역자 집의 양 끝인 건넌방과 대문간을 직선으로 이으면 마당이 삼각형이 된다. 집이 들어앉지 않은 삼각형의 한쪽 뼈는 높은 축대고 축대 밑은 그 아랫집 뒷곁이었다. 엄마는 축대 밑에 있는 집의 양해를 구하고는 우리 마당을 추녀처럼 그 뒤란으로 내몰렸다. 그리고 늘어난 마당을 꽃밭으로 만들었다. 밑의 집에선 뒷곁에 지붕이 생겼다고 좋아하고 나는 꽃밭을 가질 수가 있어서 좋았다. 나무로 기둥을 세우고 널빤지를 깔고 흙을 부은 꽃밭에서도 분꽃과 금좌나가 어찌나 잘 퍼졌는지 볼만했다. 가을의 고사도 푸짐하게 지내 이웃과 넉넉히 나누어 먹었다. 새 살던 집보다 더 꼭대기였지만 엄마는 이사간 동네를 마음에 들어 했다. 나가 놀지 말란 소리도 안 했다. 엄마가 진저리를 치면서 싫어한 것은 안집 사람과 안집의 사는 방법이었지 동네 사람 다는 아니었나 보다.
괴불마당집 바로 앞집은 구장집이었는데 집도 반듯하고 화초를 많이 길렀다. 특히 옥잠화가 여러 분이어서 꽃이 피어날 어스름녘이면 감미로운 향기가 우리 집까지 끼쳐왔다. 골목이 좁고 다들 대문을 열어놓고 살 때였으니까. 우리는 그 집을 구장집이라 부르지 않고 옥잠화 집이라고 불렀다. 그 집엔 나보다 2살 위인 언니도 있어서 옥잠화 알뿌리를 몇 번씩 우리한테 찢어 주었지만 우리 집에선 그게 잘 되지 않았다. 우리 다음 집은 일각대문집이라고 불렀다. 엄마는 옥잠화 집하고도 일각대문집하고도 친했다. 방세도 들어오고 오빠가 월급도 많이 타와 엄마는 삭바느질을 덜 했다. 오빠 몰래 꼭 엄마의 솜씨를 원하는 사람한테만 해주는 것 같았다. 오빠는 효성이 지극해서 엄마가 남의 바느질하는 것만 보면 슬픈 얼굴로 고를 냈다. 내 집에서 산다는 것과 월급을 타서 한 달을 설계하고 식구끼리 서로 화목한 것이 얼마나 좋다는 게 어린 마음에도 느껴졌다. 비록 현저동은 못 면했지만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도시 생활에 적응하고 조화를 이루기 시작한 시기였다. 방학을 하기가 무섭게 시골에 내려가는 건 전과 다름없었다. 귀향을 앞두고는 가슴이 설레고 방학 내내 서울서 지낼 수밖에 없는 서울내기들을 참 안 됐다고 여기는 것도 여전했다. 그러나 시골에 눌러 살려면 못 살 것 같았다. 침침한 등잔불이 제일 갑갑했다. 계약해서 서울로 돌아올 때면 대낮 같은 전깃불이 반가워 고향의 싱그러운 풀냄새를 맡을 때 못지않은 기쁨을 맛보았다. 취직한 오빠는 방학 동안 서울에 혼자 남아 숙본에서 출퇴근을 했다. 숙부는 험한 고생 끝에 남대문통에 자기 가게를 가질 만큼 돈을 모았다. 그래서 우리가 집 살 때도 적지 않은 돈을 돌려줄 수가 있었던 것이다. 생선 도매상에 다닐 때의 연줄인지 숙부가 처음 시작한 장사는 얼음 장사였다. 깨끗한 식료품상이 밀집한 상가에 있는 숙분의 얼음 가게는 늘 바쁘고 활기가 넘쳤다. 숙분에 놀러갈 수 있다는 것도 서울 생활의 즐거움 중의 하나였다. 숙분에는 그때까지도 아이가 없어서 우리 남매에 대한 애정이 극진했다. 방학해서 시골 갈 때도 먼저 숙부한테 통신부를 보이고 칭찬도 받고 기차 안에서 먹을 것도 듬뿍 받았다. 내 성적은 3, 4학년이 될 때까지 중간에서도 약간 처지는 편이었다. 그러나 숙부 또한 국어 산수만 잘하면 창가나 체조는 못할수록 좋다는 엄마의 통신부 보는 법을 무조건 따랐기 때문에 조금도 기죽을 필요가 없었다. 숙본에 가면 귀여움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좋았지만 조선 사람과 일본 사람이 반반씩 섞인 상가의 독특한 분위기가 현조동과는 딴 세상 같은 것도 마음에 끌렸다. 숙분의 가게는 큰 얼음 창고가 있었고 그때만 해도 아주 귀한 전화도 가지고 있었다. 겨울에는 숯도 팔았지만 그 상가에선 고리아상으로 통했다. 숙분회가 서울서 장사로 성공했단 소리는 실제보다 과장되게 시골에 알려진 듯 했다. 장삿길을 터보려고 혹은 남의 상점에 고용살이라도 들어가 보려고 숙부를 믿고 상경하는 고향 사람들이 심심찮게 있었다. 그런 사람들은 숙부로부터 장장한 숙부의 입지전을 들어야 했다. 무작정 상경해서 일본인 생선 도매상 얼음창고 위 다락방에서 겨울을 나면서 고생한 이야기였다. 숙부가 그런 사람들한테 실컷 으스댄 것밖에 그다지 큰 도움을 준 것 같지는 않고 또 그럴 처지도 못 됐건만
숙부네 집에 항상 시골 사람들 발길이 그치지 않았던 것은 숙부네 상점이 바로 경성역 코앞이라는 것과도 무관하지 않았을 것이다. 결국은 그런 연줄로 숙부는 고향마을 소년을 한 사람 부리게 되었는데 자기의 입지전과 똑같은 방법으로 소년을 훈련시키려 들었다. 자기가 당한 것처럼 얼음 창고 천장에다 다락방을 들이고 소년을 기거하게 했다. 그러나 깔끔하고 상냥한 숙모가 꾸며놓은 다락방은 내가 보기엔 여간 근사하지 않았다. 한창 2층 집을 동경할 때였다. 사닥다리를 타고 올라가야 하는 게 2층 집 기분이 났다. 바닥에 다다미가 깔린 것까지 그럴듯해 보였다. 나는 어쩌면 막연히 일본식 생활 방식을 동경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다. 그 다락방에서 나는 처음으로 만화책을 접하게 되었다. 일본 사무라이가 칼싸움하는 만화였는데 숙부한테 들키자 호된 꾸지람을 들었다. 나뿐 아니라 소년까지 불러다가 야학갈 공부한다기에 밤늦도록 전깃불을 켜놓고 있어도 봐주었더니 이따위 못된 책을 보느라고 전깃값을 축냈더냐고 만화책으로 소년의 빡빡머리를 탁탁 때리며 야단을 쳤다. 나는 소년에게 괜히 미안했고 읽다만 만화책의 재미도 여간 감질이 나지 않았다. 덮어놓고 못된지 취급을 당하니까 더욱 그 재미를 잊을 수가 없었다. 오랫동안 만화 속의 그림이 눈에 삼삼하고 다음 줄거리가 궁금해서 어디 가서 훔칠 수 있는 거라면 훔쳐서라도 마저 보고 싶었다. 요즘 세상의 상식으로는 믿을 수 없는 얘기나 내가 교과서 외의 읽을 거리를 접해본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다. 우리 집이 가난한 탓도 있었지만 동무들 중에도 동화책 같은 걸 가지고 있는 아이를 보지 못했다. 엄마는 당신의 이야기 재주로 딸을 이야기를 좋아하도록 길들여만 놓고 의당 그 다음에 나타날 욕구에 대해서는 전혀 무책임했다. 학기 초에 새 교과서를 받으면 국어나 수신책을 뒤져서 미리 재미있는 얘기를 골라놨다가 심심할 때면 소리를 높여 읽고 또 읽는 게 기껏 내 나름의 갈증의 해소 방법이었다. 큰 소리로 책을 읽고 있으면 엄마는 내가 공부하는 줄 알고 좋아했다. 그러면 나는 혀를 낼름대며 엄마를 속여 먹고 있다는 묘한 쾌감을 맛보곤 했다. 오빠 방엔 얼마 안 되는 오빠의 책이 따로 있었지만 거의가 조선말로 된 소설책이어서 나는 조금도 흥미를 느낄 수가 없었다. 학교에서 조선말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한글을 읽고 쓸 줄은 아는 내 또래는 아주 드물었다. 나는 그런 드문 아이 중의 하나였지만 그걸 긍지로 여기기엔 나는 너무 철이 없었다. 시골서 어렸을 때 배운 거니까 잊어버릴 법도 한데 안 잊어버린 것은 한글을 써먹을 기회가 종종 있었기 때문인데 나는 그 기회가 돌아오는 게 그렇게 싫을 수가 없었다. 그 기회란 시골에 계신 조부모님께 문안 편지를 쓰는 일이었다. 나는 할아버지 할머니를 마음으로부터 좋아했다. 나에게 고향과 조부모님은 따로따로가 아니라 한 덩어리였다. 만약 고향에 그분들이 안 계신다면 1년에 2차례의 귀향이 그렇게 가슴 설레는 희열일 까닭이 없었다. 그러나 만약 그분들이 박족골 아닌 딴 데 계신다면 그분들이 그렇게 그리울 것 같지가 않았다. 나는 할아버지가 반신불수인 것까지도 박적골의 터줏대감 답다고 생각했다. 방학이 가까워 오면 할아버지의 치매 저러 시척지근한 냄새가 밴 배수건에 싸둔 곶감이나 밤 따위가 다 절절히 그리워지곤 했다. 먹고 싶다는 것하고는 달랐다. 핏빛 저녁 노을을 배경으로 건들대는 수수이삭을 보고 싶은 것과 같은
감미롭고도 쓸쓸한 정서였다. 할아버지 화로에 불이 꺼졌을 때 누가 담뱃불 붙이는 걸 도와드릴까? 사촌 동생은 아직 어리고, 이번 방학에 내려가면 할아버지 말씀대로 이브의 혀처럼 심부름을 잘해야지. 내가 쓰고 싶은 편지는 그런 내 마음을 나타내는 것이었다. 그러나 엄마는 내가 내 마음대로 편지를 쓰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다. 엄마는 편지에는 일정한 틀이 있다고 믿고 있었고, 거기에 어긋나는 편지를 딴 사람도 아닌 우어른에게 드린다는 건 말도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엄마는 나를 불러앉히고 마치 받아쓰기처럼 편지를 쓰게 했다. 편지는 늘 비슷한 말로 시작했다. 할아버님 전 상사리. 할아버님 기체 후 일양만강하옵시고 대강 이런 식이었다. 학렬 순서로 온 집안 식구 안부를 다 묻고 나서 이쪽도 한염하옵신 덕택으로 몸 성이 잘 있다는 것을 식구마다 따로 아뢰고 나서 다시 추나추동 계절에 따라 말만 약간 바꾸어 일기가 이만저만 불순한 계절에 행여 옥체 미령하실까봐 문안 엿줍는다는 사연으로 끝맺게 돼 있었다. 나는 이런 받아쓰기가 어찌나 따분하고 재미가 없는지 쓸 때마다 몸이 비비 꼬이고 조선글만 쓸 줄 몰랐더라면 이런 고역을 안 치르는 건데 하는 생각이 들곤 했다. 나는 내가 알고 있는 조선글의 유일한 씀씀이가 이렇게 지겹기만 한 나머지 조선말로 된 읽을거리에도 관심이 없었다. 의례 재미없고 따분하려니 했다. 2차 대전을 맞은 것도 괴불마당 집에서였다. 일본 사람들은 대동아 전쟁이라고 했다. 무언지도 모르고 신이 났다. 우리는 그전부터 이미 호전적으로 길들여져 있었다. 일본은 벌써부터 진화사변이라 부르는 전쟁, 중일전쟁을 하고 있었고, 우리는 중국을 짱꼴라, 장개석을 쇼까이 새끼라고 부르면서 덮어놓고 무시할 때였다. 동무들하고 싸울 때도 짱꼴라라고 놀려주는 게 가장 심한 모욕이 되었다. 아침에 운동장에서 조회를 할 때마다 황국 신민의 맹세를 하고 나서 군가 행진곡에 발을 맞춰 교실에 들어갈 때면 괜히 피가 뜨거워지곤 했는데 그건 무언가를 무찌르고 용약해야 할 것 같은 호전적인 정열이었다. 짱꼴라한테는 줄창 이기고 있다고 만들어서 적으로는 시시했다.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더 큰 적에 대한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다. 쇼가이 새끼에다 루스베토, 짜지루가 무찔러야 할 악의 괴수로 추가되고 매일매일 승전의 소식이 전해졌다. 깨어졌다 싱가폴 물러서라 영구가 하는 노래를 조선의 유명한 소프라노 가수가 불러 단박 유행을 시켰고 남양 군도를 하나하나 함락시킨 걸 뽐내고 자축하기 위해 밤엔 등불 행렬이 장안을 누볐다. 고무가 무진장나는 남양 군도가 다 일본 땅이 됐다고 전국의 국민학생에게 고무공을 하나씩 거저 나누어 주기도 했다. 그러나 자랑 끝에 불 붙는다고 그 후 얼마 안 돼 쌀이 배급제가 되더니 운동화와 고무신까지 배급제가 되었다. 쌀은 식구에 따라 배급 통장을 만들어 주었지만 고무신은 애국반을 통해 한 반에 한두 켤레씩 나오면 제비를 뽑아서 차례를 정했다. 반상회 때마다 꽝밖에 못 뽑고 나서 엄마는 우리는 제비에는 소질이 없나 보다 하고 한탄을 하곤 했다. 생활 필수품이 하루하루 귀해졌다. 창씨 계명령은 그보다 앞서 내렸는데 살기가 각박해지면서 그 강제성도 심해져 더욱 시국을 흉흉하게 했다. 우리는 창씨를 하지 않았다. 할아버지가 내 눈엔 흙이 들어가기 전엔 그것만은 안 된다고
완강하게 나오셨기 때문이다. 호주의 권한은 그만큼 절대적이었다. 남대문 통에서 장사하는 숙부는 성을 안 갈아서 장사가 잘 안 된다는 식으로 할아버지를 원망했다. 엄마는 엄마대로 오빠의 사회생활이나 내 학교 생활에 지장이 있을까봐 할아버지가 마음을 돌이키시길 고대했다. 4, 5학년 2년 연속해서 담임이 일본 사람이었다. 엄마는 자주 나에게 그 일본 선생이 너 성 안 갈았다고 뭐라고 하지 않더냐고 물어보곤 했다. 내가 그런 일 없다고 하면 엄마는 네가 눈치가 없어서 그렇지 왜 구박을 안 하겠느냐고 당신 편한 대로 넘겨짚곤 했다. 내가 운수가 좋아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한 반에 창씨 안 한 애가 서너 명밖에 안 남았을 때도 그런 애들을 선생님이 특별히 구박하거나 무언의 압박을 가한 것 같은 기억은 전혀 없다. 불령 선인으로 낙인이 찍힌 특별한 집안이라면 모를까? 우리네 같은 보통 집안 사정은 대개 비슷했으리라고 생각한다. 그런데도 단시일 내에 창씨가 그렇게 급속히 확산됐던 것은 너무 내 경험 위주로만 생각하는 건지는 몰라도 아직까지도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다. 박족골 사람들도 두 박씨 집만 빼고 나머지 홍씨들은 초기에 일찌감치 도쿠야마로 성을 갈았다. 성을 안 갈아서 실질적인 불이익이 우려되는 건 면석이인 큰 쑥부련만 면석이 정도의 관직도 출세한 것처럼 여기는 할아버지가 장씨 문제에 있어서만은 이상하도록 줏대 있게 구셨다. 그게 할아버지의 모순이라면 음력설만이 조선설이라고 온갖 장애를 무릅쓰고 지켜나가면서도 성 가는 건 알아서 간 건 마을 사람들이 모순일 터였다. 우리 엄마도 물론 알아서 기는 대표적인 케이스였지만 나는 그와는 좀 다른 까닭으로 역시 창씨하기를 간절하게 바랐다. 내 이름을 일본말로 부르면 보쿠엔쇼가 되는데 비상시국이 되면서 방공 연습을 매일같이 했는데 방공 연습을 일본말로 하면 보쿠엔슈가 되었다. 발음이 비슷해서 방공 연습 때마다 아이들이 나를 놀렸다. 창씨 개명을 하면 한자를 음으로 읽지 않고 뜻으로 읽게 되는데 하나코니 하루에니 하는 여자 이름이 그렇게 듣기 좋고 부러울 수가 없었다. 집에서도 일본말로 생활한다고 자랑하는 아이도 있었다. 그런 애의 엄마는 되게 젊고 멋쟁이였다. 우리 처지로는 꿈도 꿀 수 없는 얘기였다. 엄마는 그런 소리를 들으면 쓸개 빠진 것들이라고 격분을 했다. 학부형회가 있으면 엄마는 꼭 참석을 했는데 담임 선생님이 1인이고 학부형이 일본말을 모르는 경우에는 반장을 불러서 통역을 시켰다. 일본인 선생님 앞에 풀을 3개 먹인 뻣뻣한 무명옷을 뻗쳐 입고 쪽에 흑각 비녀를 꽂은 머리를 꼿꼿이 세우고 꼬마 통역에 대한 배려라곤 조금도 없이 당신 하고 싶은 말을 엄숙하게 하고 있는 엄마를 바라본다는 것은 고문처럼 괴로운 일이었다. 그러나 그건 어디까지나 엄마의 개인적인 자존이었을 뿐 민족의식과는 상관이 없지 않았나 싶다. 왜냐하면 엄마는 창시연한 게 자식들에게 행여 어떤 불이익이 되어 돌아올까봐만 지나치게 걱정했을 뿐 만약에 불이익이나 박해를 받을 경우 자식들이 떳떳하게 견딜 수 있도록 도와줄 준비가 돼 있는 건 아니었기 때문이다. 엄마가 바라는 자식의 출세도 물론 일제의 그늘 아래에서의 일일 뿐 조선의 자주적인 운명에 대한 바늘 구멍만한 예감도 갖고 있지 않은 범용한 안악에 지나지 않았다.